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인 봉화창입니다. 당신의 화양 연화는 언제였을까요?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찾아온다고 하는 빛나는 시절, 꼭 누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왕옥현 작가의 소소한 일상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서랍을 열면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모두의 화양 연화. 거친가 싶으면 뺨에 닿는 5월의 햇살 같고, 경박한가 싶으면 깊은 동굴을 휘둘며 퍼져나오는 목소리다. 웃을 때마다 소년의 풋풋함이 묻어나는 모습이 아직 세공사 손이 닿기 전 다이아몬드 원석 같다고 생각했다. TV 채널마다 트로트 일색의 오디션 프로들이 난무하는 요즘, 통기타 하나에 자신의 목소리를 얹어 노래하는 모습은 화로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자유로웠다. 아무런 배경 없이 홀로 광야로 나서니에 숨기지 못한 긴장과 설렘, 그리고 한판 붙어보자는 패기가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 보였다. 종편 채널을 돌려보다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을 시청하게 되었다. 파이널 무대 진출자를 뽑는다는 진행자 멘트를 통해 한참 전부터 이어온 프로였음을 알았다. 가수들은 왼쪽 가슴에 이름 대신 번호를 달고 무대로 나왔다. 10명의 진출자를 뽑는 무대. 한 명 한 명 목소리도 분위기도 장르도 달라 우열을 가려내는 것보다 그들 모습 그대로가 좋았다.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는지 참가자 개개인의 삶이 궁금했다. 통과산을 넘어야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니 순간 참 몰인정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담당 연출자의 영민함이 돋보이는 프로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TV 앞에 앉아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되었다. 미 중유의 전염병이 창궐한 탓에 비대면 사회가 되니 누구보다 예술인들이 겪는 고통은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대중 앞에서 공연하며 삶을 영위하던 이들에게서 무대를 빼앗아버린 건 그 무엇도 하지 말라고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거나 진배없다. 운영난을 겪다 결국 소극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그곳을 무대로 옹기종기 살아가던 이들은 당장 생계를 위해 떠나야 했다. 무대를 벗어난 그들은 직종일 가릴 입장이 안 돼 일거리를 찾아 헤맸다. 꿈 하나에 인생을 걸고 견디던 이들에게 세상은 곁을 내어주지 않았다. 세상과 드잡이 할 수도 꿈을 놓지도 못하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시 카메라 앞이다. 춤을, 그림을, 노래를 영상으로 찍어 세상에 알리는 것. 문화 갈증에 시달리던 이들이 화답하기 시작하자 또 하나의 길이 생겼다. 도강양회 정신으로 무대에 오른 자신을 상상하며 버티던 그들은 내비게이션에 없는 코로나19라는 터널을 만났다. 되돌아갈 수 없는 외길에 나타난 터널, 어쩌겠나 가보는 수밖에. 위기임이 분명하나 단순히 위기로 보아 넘기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아이디어를 보태고 노력한 해안 덕에 긴 무명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익명의 사람들. 나 같은 사람에겐 노력 없이 얻어 걸린 행운 같다. 10명 안에 들어야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조건은 얼마나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을까.
살아남아야 이름을 알리고 익명이 아닌 온전한 개인으로 세상이란 무대에 나설 수 있다니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어들 테고 노래는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으리라. 숫자가 정해져 있는 의자. 누군가는 빛나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겠지만 누군가는 또 하나의 좌절을 더할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느낄 감정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를 거라 생각한다. 처음부터 안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들어선 길이라도 도전하는 순간의 경험은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다음이란 기회를 도모할 테니까. 그들의 화양연화는 아직 출발선을 떠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꿈을 부여잡고 있는 한 언젠가 또 다른 조명 아래서 그들이 부르는 찬가를 듣기 소망한다. 그의 노래는 절정을 향해 포문을 연 것처럼 거침이 없다.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이 확신에 찬 듯 보인다. 순위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확신. 셀 수 없이 그의 손길이 스쳤을 기타는 딱 맞춤한 옷처럼 한 몸 같았다. 그리고 막 시작한 젊음, 장애물이 있다면 걷어차고 나아갈 것 같은 당당함이 온몸에서 굼실거린다. 그를 보고 있자니 거짓말처럼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문을 연 나의 청춘은 온통 잿빛 우울의 시간이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자유는 사치스러웠고 도전보다 안주를 향해 전력 투구한 지나간 내 시간이 부표처럼 떠올랐다. 세상은 거대했고 내 존재는 너무 작고 미약해 함몰될 것만 같아 잠에서 깼을 때 10년쯤 지나 있음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내 청춘에 화양연화 같은 건 없었다. 내가 맞닥뜨린 세상은 온통 불공정하고 포악한 얼굴투성이었다.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와중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 나만의 결을 지닌 채 살고 싶다는 바람을 키웠다. 그토록 갈망했던 나로 온전히 서는 삶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깨달았다. 내일이란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충실히 살아낼 때 누릴 수 있다는 걸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원하는 걸 이뤄도 불안하기만 했던 시간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평안을 주었다.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내 안에 나이테처럼 저장한다. 이제야 타인을 향해 조심스레 손을 내밀 줄도 알게 되었다. 여전히 그가 무명 가수여도 응원할 정도로 노래 한 곡에 빠져들었다. 세상을 향해 거침없는 그의 도전에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보낸다. 63호 그 이름은 이무진. 무명 가수에서 이젠 유명 가수로. 두 번째 이야기. 썸 그리고 중년. 남녀가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는 사이쯤을 표현하는 낱말이 있다. 썸이 유행이다. 맞춤하여 썸이란 제목의 노래도 생겼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노랫가락을 흥얼대다가 문득 가사 내용이 귀에 꽂혔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너, 네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인 나,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분명하게 내게 선을 그어줘. 자꾸 뒤로 빼지 말고 피곤하게 힘 빼지 말고 어서 말해줘. 도무지 상상력이나 달콤 쌉싸래한 감정은 비집고 들어간 여유가 없다. 노골적인 가사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찼다.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이 피곤하다면서 신뢰가 쌓일 수 있을까? 애매했던 감정이 만남을 거듭하며
조금씩 실체를 찾아가는 그 시간은 귀찮고 사귈 것인지 말 건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달라는 요구. 참 건조하기 짝이 없군. 입속에서 혼잣말이 툭 튀어나왔다. 명주 잠자리가 되기 위해 날개돋기를 기다리는 개미귀신의 시간.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 창공을 넘나드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상대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순정한 시간 따위 박물관에 가서 찾으시오. 고리타분하다는 듯 손살에 치는 것 같아 괜히 심사가 뒤틀렸다. 남편이 유난히 좋아하는 중년이란 노래 가사 일부가 오버랩된다.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5밤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가수의 탁한 음성에 실린 노래 가사는 들을 때마다 지나간 날을 회상하게 만든다. 청춘이었던 그 시절, 밤잠을 설치게 했던 시간이 있었다. 남편과 나는 친구인 듯 친구 아닌,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상태로 다 식은 커피 같은 밍밍한 시간을 보냈다. 7년째 되던 어느 날 붓디 붉은 장미 한아름을 안고 찾아온 그를 보았을 때 온몸의 세포가 반응했다. 무슨 말을 할지 직감하고도 문제는 행복은커녕 설레지도 않았다. 오래된 연인들이 그래서 결국 헤어지는 쪽을 택하는 것일 게다. 붓다 못해 검은 벨벳 같은 윤기가 도는 장미다발은 냉큼 받고 싶으면서도 절대 결혼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선을 그었다. 이후 더는 친구라기엔 어색하고 연인도 아닌 떨떠름한 관계로 어영부영 세월이 흘렀다. 진짜 썸 타는 관계가 되기까지 그는 낚시꾼처럼 줄을 당겼다 늦췄다 요령껏 시간을 부렸다. 360하고도 5밤을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하겠다고 연설을 날렸던 남편은 중년이란 노래가 세상에 나왔을 때 뛸 듯이 좋아했다. 진즉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게 원망스럽다나. 나 역시 썸보다는 중년의 가사에 감정이입이 잘 됐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 오늘부터 시작이야 선언하고 시작하는 사랑, 재미없는 일이다. 그의 낯간지러운 고백을 듣고 싶어 안달이 나면서도 포커페이스, 마음에 없는 듯 행동하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가 내 곁에 있었으면 했지만 결혼 제도는 싫었다. 페미니즘을 부르짖는 것도 아니면서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주랭랑을 치는 나로 인해 그는 번번이 상처받았다. 가족을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지쳐갈 무렵 결혼식을 마치고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붙여놓은 인공 속눈썹을 떼느라 정신이 없었다. 연극 배우 마냥 부자연스럽던 화장을 지우고 올린 머리에 수없이 꽂혀있던 머리핀을 뽑으며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고 투명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슴풀에 인지했던 것도 같다. 결혼으로 인해 나를 명명하는 여러 개의 이름이 훈장처럼 달라붙었다. 내 이름보다 아줌마로, 더는 청춘도 아닌 명징하지 않은 가속 붙은 시간의 바다를 힘겹게 건너왔다. 세월은 내 마음이 어떤지 안중에 없다는 듯 소리도 내지 않고 흐르기만 했다. 그러는 사이 나도 세월의 무심함을 탓하기보다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대중가요는 한 시대를 관통하며 정서와 문화를 담는다. 그래서 유행가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내 나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문득 대중가요를 통해 깨닫는다. 나는 그새 중년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서랍을 열면 가슴이 아리다. 시인 어머니의 사투리는 그대로 시가 되었다. 세공되지 않은 원석처럼 투박하지만 싱싱한 날 것 그대로인 언어에서 감칠맛이 난다. 평생 촌부로 살아온 시인 어머니의 삶은 한순간도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그니의 삶이 촘촘히 박힌 행간을 건널 때마다 코가 맵고 눈앞이 희부해진다. 생것을 먹으면 꼭 탈이 나고야 말더니 생짜배기 시인 어머니 말이 감정의 발목을 붙든다. 타고난 이야기꾼을 어머니로 둔 이정록 시인이 복 많은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 삶을 시어로 재구성한 시인의 탁월한 솜씨도 탐난다. 어머니 생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놓은 그의 산문집. 시인의 서랍을 읽는 내내 웃다 눈물을 질금거리다 아예 모노드라마를 찍는다. 내게도 시인이 겪어낸 것 못지않은 가난이 있었다. 모나크 나비 같은 청춘을 꿈꾸던 10대 끝자락. 갑작스레 맞은 아버지 죽음은 마른 하늘을 가르는 날벼락이었다. 어떤 예후도 없이 찾아든 죽음의 그늘은 우리 사형제와 어머니 삶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기마부대의 말발굽처럼 기세등등한 동장군의 위세 앞에 대문 밖에 놓아둔 사자밥은 꽁꽁 얼었다. 내 마음도 한 덩이가 된 사자밥처럼 얼어붙었다. 초등학생이던 막내 여동생은 아버지 관이 언 땅에 묻히는 걸 보고도 집안에 들어서자 아버지! 하고 길게 부르며 방문을 열었다. 마치 아버지만 빼고 우리끼리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태연하게 방마다 다니며 문을 열어보았다. 그런 막내딸 행동에 망연자실하던 어머니 모습이 내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가난은 화살처럼 들이닥쳤다. 가장을 잃은 것만으로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우리에게 더미를 이루며 앞을 막은 빚은 강력한 태풍이었다. 아버지만으로 성이 차지하는 듯 두 분이 손톱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이북 출신다운 어머니의 드센 기질이 결국 아버지를 거꾸러뜨렸다고 수런거리는 문중 여인들의 눈을김.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이 잘 살던 아버지를 도해지로 끌어내 결국 사달을 일으키고야 말았다는 터무니없는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루아침에 내 아이와 빚을 그러하는 어머니를 향해 가엾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해주지 않았다. 어떤 하소연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어머니. 인천 변두리 밥집에서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밥을 짓던 손으로 덤프트럭 기사들 앞에 밥상을 차려내었다. 올망졸망한 자식들 눈을 들여다보며 어머니는 더는 여자가 아닌 어미로 살기로 했다.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불러볼 수 없는 자식들을 위해 스스로 염랑거미의 삶을 택했고 그렇게 사셨다.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했으며 암세포가 몸 안에 또아리를 틀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다.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파먹고 세상을 향해 비상할 때까지 스스로 방패가 되었다. 맨손으로 강파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시간. 음흉하게 웃음짓던 가난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어미의 삶은 지난하다.
땅바닥을 기듯 낮은 포복으로 자라는 금창초꽃이 짙은 보랏빛을 닮았다. 어머니라는 낱말을 떠올리면 콧등 쌓은 슬픔이 함께 밀려온다. 시인의 산문집을 읽다 보니 빈 껍데기만 나봐 가벼워진 친정 엄마 모습이 자꾸 활자 위로 내려앉는다. 밭고랑 같은 삶의 그늘 속으로 멍에를 짊어진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어머니가 활자를 통해 피어났다. 시인의 서랍에 차곡차곡 쌓였던 이야기는 글자로 인쇄되어 조팝 나무꽃 같은 웃음을 퍼뜨린다. 세상을 향해 꽃잎처럼 하르르 하르르 날린다. 가난은 시인 가슴에 우물 하나를 만들었을 것이다. 질퍽했던 어머니 삶은 아라크네가 짠 거미줄만큼이나 솜씨 좋은 시어가 되어 세상으로 나왔다. 샴 쌍둥이처럼 한 몸인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도 시인의 두레박 속에서 사이좋은 이야기로 피어난다. 사는 일에 치여 무릎이 꺾일 때면 두레박에 입술을 대고 시인의 이야기를 맛있게 먹고 싶다.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시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투명하게 부서지는 뱃살 아래 의자 하나 내놓고 정다운 이들과 한껏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싶은 계절이다. 서랍마다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로 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서랍을 열 때마다 이야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게 하리라. 하지만 나는 아직 어머니 서랍을 열면 가슴이 아리다. 시인 어머니 것처럼 노래가 되지 못하고 모구름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밥. 계속 버튼을 누르고 15분이 지나자 밥이 다 되었다는 알람이 울리고 표시등은 취사해서 보온으로 넘어갔다. 이제 식탁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시간이 된 것이다. 전기밥솥에 밥을 지을 때마다 오래전 읽었던 에세이 속 구절이 드문드문 생각난다. 김은 작가의 밥벌이의 지겨움, 날 것 같은 표제에 끌려 집어든 책이다. 초판은 2003년에 출간되었지만 내가 읽은 것은 7년 후 재발간된 두 번째 판이다. 작가의 다른 에세이와 달리 소소한 일상이 들어있어 그의 삶을 일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성인이 된 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밥벌이만큼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 인천 제물포에서 여의도까지 오간 3년이란 시간은 고단했다. 내 한 몸 살리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 결혼 후 경제 주체가 남편이 되자 난 그를 위해 밥을 지었다. 밥벌이를 위해 시계추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매끈히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다. 밥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고 그의 수고에 대한 나름의 보답이었다. 그가 만취에 비틀거리며 귀가한 다음 날 아침 밥상엔 밥그릇 옆에 반드시 북엇국이나 콩나물국이 놓였다. 숙취로 인해 그의 하루가 어그러지는 게 싫었다. 부스스한 얼굴로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 넣고 출근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는 안쓰러운 마음에 내 속이 깔깔한 것 같았다. 며칠 전 다시 집어든 에세이집을 넘기다 멈칫했다. 술이 덜 깬 아침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덜컥 감정이 걸렸다.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을 때 밥의 슬픔이 절정을 이룬다는, 숙취로 시작하는 아침, 부스스한 얼굴로 멀거니 밥을 바라보던 그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묻는다. 스치듯 읽었던 문장에 마음이 갇혀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 매여있던 그의 사회적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탓인지도 모르겠다. 예전엔 무덤덤하게 읽고 넘어갔던 문장인데 활자들이 콕콕 박히듯 눈에 들어왔다. 결혼 후 지금껏 가장 이런 이름으로 살아온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을까?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밥솥을 열자 갇혀있던 뜨거운 김이 내 얼굴로哗라라 달려들었다. 익숙한 밥 냄새에 슬픔이 밀려든다. 이 밥을 가족에게 먹이기 위해 그는 늘 동분서주했을 것이다.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단 한 번의 의문도 갖지 않은 채 그의 지나간 시간이 중첩되니 마음이 먹먹했다. 밥을 벌기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 속을 달래 밥을 넘겨야 했던 남편의 그간의 시간이 한꺼번에 내게 달려들어 와와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다. 머지않아 그의 직장 생활은 마침표가 찍힐 것이다. 30년이 넘도록 앞만 보고 달렸던 그의 사회생활 덕에 우리 가족은 안락하게 살았다. 하지만 종종 그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밥을 지어 먹이는 일뿐이었음을 깨달으면 슬퍼진다. 그리고 밥벌이의 지겨움이 없었을까? 그는 여전히 태어난 모습이지만 나는 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그의 흔적을 발견하곤 한다. 도시농부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지만 나는 이참에 그가 잊었던 잊고 살아야만 했던 꿈을 기억해내길 바란다. 그동안 가정 경제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의 마침표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이 시작되길 원한다. 드나드는 시간이 일정했던 30여 년의 생활을 리셋하고 다시 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싶다. 누군가 마음의 열정이 있는 한 60대도 70대도 젊은이라 했다.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하루를 어떻게 그려갈지 궁금하다. 그가 더는 쓰린 속을 부여잡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때는 나도 코끝에 닿는 밥 냄새에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이다. 5번째 이야기, 2월. 2월의 시간 속에는 슬픔이 배어있는 것 같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하다. 겨울 끝자락이며 아직 봄은 오기 전 나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묘한 측은지심을 갖고 있다. 문효리 같은 2월을 견뎌내는 나무에 힘에 붙인 모습과 달리 헐거워진 숲길엔 바람의 기세가 등등하다. 남녘은 이미 꽃망울을 터뜨린 매향에 취해 해실해실 웃음이 퍼지는 중이란다. 우리 동네 나무들은 아직도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하지만 가까운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나무들은 가지 끝에서 쌀알 같은 새손을 바글바글 매달고 있을 것이다. 2월만큼 나무들 모성이 처절한 계절은 없다. 진액이 빠져나간 노인의 앙상한 팔다리 같은 나뭇가지는 시커멓게 색이 죽어 탄력을 잃었다.
거칠거칠한 숲이는 물 박달나무처럼 손끝만 스쳐도 바사삭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릴 것 같다. 한 번쯤 새 계절을 준비하느라 까칠해진 나무의 몸통을 손바닥으로 쓸어봐야 한다. 생명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껍데기, 그러나 추레한 겉모습일망정 봄맞이 준비만큼은 절정을 향해 질주 중이라는 것, 제일 바쁜 시간이다. 떠나기 싫은 겨울과 미리 다가온 봄이 썸 타는 청춘들처럼 실랑이 하는 2월은 아직 겨울이다. 아침부터 잔뜩 찌푸리고 있던 하늘은 기어이 눈발을 퍼붓는다. 따끈한 차 한 잔을 들고 발코니로 나서니 그새 눈발은 빗방울로 바뀌어 바닥을 적시고 있다. 바람도 세차게 부는지 관리사무소 앞에 내걸린 깃발이 맹렬하게 나부낀다. 2월은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보다 따끈한 모가차나 생강차가 어울리는 달이다. 시간의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허전함을 채우려는 셈인지 나는 자주 차를 마신다. 맹위를 떨쳤던 추위가 어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또아리튼 뱀처럼 내 안에 웅크리고 있어서일 거다. 간절히 봄을 기다리고 있던 내 마음이 번번이 과속을 자행한다. 양재동 꽃시장을 드나들며 농장에서 꽃을 피운 가랑코에와 시클라멘 화분을 사들고 들어온다. 여린 원색의 꽃잎이 겨우내 묵은 색깔들을 걷어내 줄 것만 같아서이다. 거리에 연두색을 띤 새순들이 보일 때면 화사했던 꽃잎은 지고 이파리만 껑충 자라있어 한숨나지만 해마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 2월은 끝과 시작이 교집합처럼 얽혀있다. 오늘처럼 눈발이 빗물로 뒤바뀌기도 하고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언뜻 봄바람을 느끼기도 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것처럼, 어둠을 헤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2월은 아리송한 낯빛을 하고 있다. 끝자락으로 접어들수록 더 그렇다. 철학자가 아니어도 지금껏 살아온 날들에 대해 곧잘 상념에 젖는 2월이 간다. 한 계절이 끝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뭔가 지나간 내 시간도 매듭 지어야 할 것만 같다. 몸과 마음을 말끔하게 씻고 다음 계절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집요하게 따라붙는다. 해마다 2월을 보낼 때는 생각이 많아진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 찾아왔고 흘러가는 중이다. 손 안에 가둬둘 수도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시간 앞에 찌꺼기 같은 후회가 남는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수 있다면 미련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을 텐데 재활용도 되지 않는 후회라는 찌꺼기. 그래서 2월은 철학자가 되는 시간이다. 앙상해질 대로 앙상한 나무들, 옷 속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투명하지도 푸르지도 않은 하늘빛이 일상인 2월. 생각들이 패잔병처럼 거리를 배회한다. 바닥을 쳐야 솟구칠 수 있듯 12달 중 한 달은 생각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는 거다. 2월은 제대로 된 한 해의 마무리이며 새해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책 읽기를 마치며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밥, 매일 먹는 밥이죠. 오늘은 밥에 대한 광범위한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